네,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은 무엇보다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GM 대우 제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군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00명 가까이 부상되는 인원들이 실직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아무래도 인원이 군산 시민 인원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활성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도 다 낙후가 되는 거고. 빠지기 전에는 진짜 누구 말대로 뭐 개도 돈 물고 다닐 정도였는데 딱 빠지고 나서는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암흑가였지. 여기가 완전히 유령도시가 됐었거든. 하루에 매상이 이렇게 어려우기 전에는 그래도 90만 원씩 100만 원씩 했던 게 지금 하루에 10만 원도 못 할 정도야. 지금. 나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도 점심 때 손님 하나 못 받았어. 특히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으면서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자칫 회생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IMF 때도 좀 잘 버텨왔던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군산은 힘들었었고 지금 계속 내리막길 인구도 감소되고 계속 내리막길 탄다고 봐야죠. 다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군산에 안 살고 다 서울 올라가고 대기업 있는 데로 다 가니까 군산에 지금 구조조정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회사마다 6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3군데는 벌써 구조조정 들어갔고 또 한 군데는 라인 2달 동안 세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안 좋다고 봐야죠.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다 같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일거리가 축소되다 보니까 소비를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차적으로 다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자리도 축소가 되고 임금도 저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노동자 삶이, 우리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국가도 경제적으로 세금을 거친 거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운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산 생겨서 괜찮았을 때가 이제 그때 그 전에 이제 대우자동차,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들어오면서 굉장히 활기가 있었는데 그 GM 대우 넘어가면서 이제 회사 빠지고 한 10년 됐나 보네요. 15년 정도 그때 이제 철수하면서 급격히 이제 경기 안 좋아졌죠. 아니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2차 전지도 뭐 만들고 뭐 그러는데 아직 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더 있으면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요. 우리같이 이렇게 이제 뭐 그때그때 해서 먹고 사는 서비스업들도 지장이 많지. 아무래도 근데 인구수가 줄어들고 자꾸 먹으면은 유동인구도 있어야 이 경제가 조금씩 돌아갈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전반적인 경기는 그때가 더 옛날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비하면 좀 어떻게 보면 삭막하다고 봐야죠. 군산 경제의 큰 축이 또 무너지면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룸에는 임대와 매매 문구가 나붙었고 거리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게세도 지금 3개월치 밀렸지. 집세도 그러지. 그러니까 저녁에도 이게 사람들이 안 당하고. 그러니까 옛날 6년, 7년 전에 유령도시 다시 돌아가고 있다니까. 이게 살기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산업 생산 자체가 타격을 받죠. 그래서 국내 제조업 생산 비중이 전년 대비 4%포인트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은 곧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관련 유관 일자리가 6만 개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였기 때문에 국내 제조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동차 무역 수지가 뭐 흑자라고는 했지만 전년보다는 나빠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지다 보면은 2차, 3차 벤더들까지 무너지면서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취업자 수는 2,888만 7천 명. 1년 전보다 19만 4천 명 증가해 넉 달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4천 명 줄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선 저희 제조업의 경쟁력 같은 것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을 이제 활동을 하고 연구개발 같은 걸 하면서 결국 기술력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외국에서 생산을 하고 외국에서 생산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 내부에서 원래 했었어서 같이 일어났을 법한 그런 다이나믹들,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미국의 시장이 아주 빠르게 팽창을 해서 성장을 해서 한국에서 여전히 많은 자동차가 수출이 미국으로 되고 있으면 국내 고용도 늘겠죠. 하지만 이 미국 시장 성장이 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 시장으로 우리가 공장을 옮겨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원래 생겼을 법한, 울산에 생겼을 법한 공장들이, 뭐 화성에 생겼을 법한 공장들이 사실은 엘라바마나 조지아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019년에 일본과의 그 소부장 이슈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공급망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제조들이 외국에서 일어났을 때 당장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얼마나 국내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 안보의 이슈일 수도 있고 사실 공급망 자체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망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약간 오프쇼링이 가지는 맹점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사실 한 2011년부터 우리 제조업이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은 많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못 느꼈던 이유는 몇 개 산업들이 잘 나가서 그래요. 2011년대 초반에는 휴대전화라든지 자동차가 잘 나갔고 2015년 즈음부터는 반도체 특수가 왔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 특수도 꺼지고 반도체 위기 국면에 오히려 들어가면서 제조 위기라는 것들을 체감하기 시작했는데, 이 트렌드 같이 시작된 것은 15년 정도 이미 됐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이 이른바 중화업공업 단지가 밀집돼 있는 동남권이죠. 포항부터 여수까지의 동남권 지역에서 산업공동화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이미 포항에서 포항제철 공장 2개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여수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사실상 문을 닫았고, 또 포항의 그 현대제철도 무기한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철이라든지 석유화학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이제 중화학공업들 중심으로 이런 공장 폐쇄 수순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거의 중화학공업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의해서 대체되는 현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산업 자체가 고도화되는, 일본이나 독일은 과거의 고도화를 통해서 한국의 추격을 어느 정도 회피해가면서 승량을 했는데, 우리는 그 고도화도 지금 중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트럼프 관세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구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경쟁력이 있을 산업들은 공장들을 다 미국에 짓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결국은 이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될 수 있고 그럼 좋은 일자리들이 갑자기 많이 없어지는 상황, 그럼 실업 문제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위기들, 재정 위기, 그다음에 국채 위기, 그 이후에 외환 위기, 경제 위기, 장기 침체 이런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 정책의 부재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는 좀 더 많고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여전히 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960년대 의류 같은 거 하다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뭐 조선을 했다가 전자를 했다가 자동차를 했다가 반도체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핫한 산업으로 빨리빨리 진입해서 옮겨서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해온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하던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조선 산업 이런 것과는 다른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작은 산업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반도체 공장을 떠올려 보시면 저희가 혹은 TV 이미지, 뉴스 이미지 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보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 위에 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벨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 공장이 어떻게 보면 기술력은 그 벨트를 얼마나 꼬이지 않고 빠르게 많은 벨트들을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고용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큰 산업, 기존의 산업들과는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산업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을 제조업에서 일으키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산업적인 접근이 저는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 우리나라의 좀 경직적인 노동 환경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첫째로는 조금 뭐 노조가 조금 강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 비용이 조금 비싼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주 52시간제 이런 것 때문에 노동의 활용조차도 조금 더 경직성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같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외국에 나가서 생산하려고 하는 흐름이 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KDI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 중에 하나를 보아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옵쇼어링을 할지를 결정할 때 혹은 리쇼어링 결정을 다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결정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노동 환경, 노동 비용 이런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력 비용 같은 게 우리나라가 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되게 굉장히 싼 편이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 전력 조달도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하게 요구되고 있는 RE100이라는 기준을 제조업에서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차치하더라도 그런 RE100이라는 친환경적인 규제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전기값 자체가 싸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 시당 그 산업용 전력 단가가 뭐 110달러라고 하면은 미국은 70달러라는 등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산업들 중심으로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또는 유럽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거의 국내에서 공장을 지은 적이 없어요. 미국 또는 유럽에서 짓고 있고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한 2만 8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2차 전지 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인해서 국내에서 없어졌다라는 평가를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테일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거의 다 지었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인디애나에 HBM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칩스 액트라는 반도체 보조를 해주는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법안에 의해서 보조금도 어느 정도 지금 수령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보조금을 다 못 받지 않을까라는 지금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철강까지 미국의 생산 기지를 지금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